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더우신데 건강히 지내셨는지요? 벌써 온라인 강의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네 번째, 우리 인천에서 고려시대 때 굉장히 큰 명문가로서 세력을 누렸던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으로 인해서 7대 어향으로 이 인천이 불려졌다고 해요. 그 시간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장 이야기 4편 고려시대 7대 어향으로 불린 인천, 이게 주제입니다. 이번 시간에 자, 고려시대 때 7대 어향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7대 어향이라는 뜻이 뭘까요? 7대, 7대에 걸쳐서 왕들이 그 고려 임금님들 7대에 걸쳐서 이곳이 어쨌든 왕들의 고향? 어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문종에서 인종 때까지 고려의 11번째에서 17번째 임금이 이르기까지 왕의 외가, 왕의 외항이라고 해서 왕의 외가가 있던 곳이었고, 또 왕비들에게는 또 왕비들에게는 내향이라고 해서 친정으로 불렸던 곳이라고 해요. 그만큼 인천이 고려시대 때 그 7명의 임금님들에 걸쳐가지고 이곳이 얼마나 세력이 있는 집안이 있었던 곳인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7대 80년간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고려 왕실의 외척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집안이 있었을까요? 이곳에 인천하면 생각나는 성씨 집안 아시겠어요? 어떤 집안일까요? 네, 소성 이씨 집안입니다. 신라시대의 경덕왕 때 그 소성 이씨라고 하는 그 이시성 이씨 집안이 이곳에 오게 되는데 그 시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허기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허기.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경주에서 이쪽 인천적인 소성으로 오기 전까지 이분에는 허시성을 썼던 집안이래요. 그런데 이허기라는 분께서 당나라에 그 사신나라로 가셨다가 그곳에서 당나라의 황제, 그 당시 당나라 황제가 당현종이라고 양귀비 아세요? 예, 그 양귀비의 남편이었던 당현종 때였는데 그 당시에 그 양귀비의 양자였던 안록산이라는 사람이 큰 난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그 난을 피해서 이제 궁궐을 나가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굉장히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었고 좀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이 허기라는 분께서 그 당나라 태종을 모시는 당나라 현종을 모시고 이게 피난을 가셨다가 돌아오시게 돼요. 근데 그것을 당 황제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 자신을 호종하면서 그렇게 갔다 온 이 허기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당 황실에서 쓰는 이씨라는 성을 내려주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허기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당에서 어쨌든 당나라 황제를 도와주고 그런 공을 세우고 오니까 이제 신라 경덕왕께서도 이제 그에 합당한 어떤 대우를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소성백이라고 하는 자귀를 내려줘서 이쪽 인천 쪽에 와서 이 집안이 지내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허기라는 사람에서 이시성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그 시조 이허기를 우리가 시조라고도 하지만은 또 득성조 성을 얻으신 조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렸다고 하네요. 이 소성 이씨 집안은 행정구역에 따라서 그 앞에 그 지명이 바뀌게 되는데 경원이씨 이렇게 불렸다가 인주이씨, 인천이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수업한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원이라는 이 행정구역 이름, 이 소성현이었던 신라시대 때 소성현이라고 했던 곳이 경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은 숙종임금님 때 고려의 15번째 숙종임금님 때 그 경원이라는 행정구역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인주 그리고 인천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데 숙종, 인종 그리고 인천이라는 이름을 조선 태종 때 인천군이라고 행정구역명이 개칭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집안도 소성이씨, 경원이씨, 인주이씨, 인천이씨 이렇게 그 앞에 붙여지는 그 행정구역 지명이 바뀌게 되죠. 근데 숙종 때 왜 경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냐면은
숙종임금님은 자신의 어머니 인해왕후가 이곳에서 이제 탄생하셔서 이제 고려 왕실의 왕비님으로 오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이 인해왕후의 숙종의 아버지고 인해왕후의 남편이었었던 분은 11대 문종이라는 분이에요. 문종. 근데 이제 이 인해왕후는 문종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봐요. 10명의 왕자하고 2명의 공주를 낳으셨는데 그분의 그 아들 3명이 다 왕위에 오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셋째 이 숙종께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이곳이 병사스러운 일의 근원이 되는 고장이다. 병사스러운 고장이다. 이런 뜻을 담은 이 경원이라고 하는 행정구역명을 내리면서 군으로 승격이 됩니다. 자, 이 앞에 제가 행정구역 명칭 개명이 이렇게 개칭이 됨에 따라서 소성, 경원, 인주, 인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앞에 성씨 앞에 지명이 붙는 것을 저희가 보통 뭐라고 하죠? 본관이라고 하죠? 본관. 그래서 이 본관이라고 해서 지역명이 붙는 성씨 앞에 지역명이 붙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고려시대 때예요.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가 본관제를 시행했다고 해요. 어떤 그 본관제 하면 보통 씨족의 혈통을 보호하고 이렇게 그들만의 어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본관이라는 본관제를 했나 싶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고려가 후성국을 통일되는 과정에서 지방에 있는 유력한 그 지방 세력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유력한 세력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국가 지배 질서 안에 두기 위해서 그 지역, 그들이 있는 그 지역에 그 지명을 따서 이제 어디 무슨 김씨 뭐 이런 식으로 성을 내려주는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성 정책이라고 해서 태조 왕건이 왕이 되고 나서 고려를 통합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그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민족 통합 정책, 사성 정책을 폈었는데 성을 내려주는 정책으로서 그 성을 받은 그 지방 세력은 자기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뭐냐면 지방 세력들을 국가 그 지배력에 통제해 주면서 무엇보다도 국가 지배력을 강화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앙집권 체제로 가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본관제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자, 어르신들 원인제 아시죠? 원인제는 인천이시의 어떤 각 파의 근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누가 붙여 있냐면은 이 인천이시 중시조 이허겸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원인제에 있는 건물들이에요. 우리 인천 1호선 타고 가다 보면 원인제역이 나오잖아요.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 거기서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시조 하면은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불려주는 그런 이름이 그 명칭이라고 하는데요. 이허겸은 8대 현종 임금님 때 자신의 그 외손녀들 3명을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그 시집을 간 외손녀들 3명이 이렇게 9대, 10대, 11대 고려의 왕으로 그 대를 이어가면서 이 인천이시 집안이 고려 중기에 굉장한 그 외척 세력으로서 이 고려 왕조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이허겸이 이제 8대 현종 임금님 때 이렇게 외손녀들을 시집을 보내서 집안에 큰 세력을 이뤘다고 했었잖아요. 그 손자였던 이 7대 80년간 이 집안인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손자 이자연도 자신의 맏딸을 시집을 보내서 그 여러 명의 손자들이 왕을 이루게 되고 또 그 이자연의 손자였던 이자겸 역시 자신의 둘째 딸을 시집을 보냄으로써 16대 예종한테 시집을 보냄으로써 또 그가 낳은 아들이 이 고려의 왕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7대 80년간 이 인천이시 집안이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자, 이자겸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고려의 실세로서 있을 수 있었을까? 이자겸은 자신의 둘째 딸을 예정하고 시집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인종이었어요. 근데 또 인종을 장가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인종이 왕이니까 어쨌든 다른 집안의 여인을 왕비로 맞이해야 되는데 이자겸은 다른 집안의 여인이 들어와서 자신의 그 막강하게 휘둘렀던 권력이 좀 이렇게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종한테 자기의 셋째 딸, 넷째 딸을 마저 시집을 보냅니다. 따지고 보면 인종은 자신들의 이모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겠죠. 이거는 고려시대 때에서도 그 근친혼이 성행했던 고려시대 때에서도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관계였지만은 이자겸은 자기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개의치 않고 결혼을 밀어붙여서 인종이 이모님들하고 결혼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죠. 따지고 보면 이자겸하고 인종의 관계가 좀 복잡하게 되죠. 이렇게 봤을 때는 외할아버지인데 또 이쪽 옆에 부인을 봤을 때는 장인어른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인종과 이자겸의 관계가 정말 이게 복잡한 관계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자겸은 자신의 그 할아버지 겸 장인의 위치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고려의 최고 무신이었던 척준겸하고도 사돈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의 왕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궁을 뭐 의청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궁으로 바꾸고 또 자기가 보는 업무를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집에서 보는 등 왕과 같은 그러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인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마땅치가 않았겠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제거하려고 해요. 할아버지의 어떤 권력을 좀 자기가 있는 이 정치권에서 좀 제거하려고 그 신진 관료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을 하였으나 오히려 이 소식을 들었던 척준겸이나 이자겸에 의해서 궁궐이 불에 태워지고 또 그런 과정에 인종임금님께서 자기의 그 장인겸 또 외조부인 이자겸의 집에 갇히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자겸이는 인종을 위협하면서 본인이 직접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나무목자의 아들자자 풀었으면 이게 18자가 있는데 그 당시 유행하던 도참 사상을 그 빌미를 해가지고 18자 득국이라고 하는 18자를 쓰는 사람이 나라를 얻는다라는 이런 걸 이렇게 좀 은근히 이렇게 퍼뜨리고 이러면서 이 왕을 제거하려고 자기 딸들한테 음식에다가 독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2번이나 왕을 살해하려고 했었지만은 또 그 딸들은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 이 조카가 남편 겸 또 자신의 조카잖아요. 얼마나 지켜주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치맛자락을 뭐 밟아서 음식을 쏟아뜨린다든지 이런 꾀를 발휘해가지고 이게 인종이 살해되는 것을 막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에 인종도 얼마나 불안하게 그 할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누리지 못하면서 지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강하게 그 권력을 누리던 이자겸하고 척준겸 사이에 이 두 종의 이자겸의 아들이었던 이지연의 종하고 척준겸 종 사이에 서로 이렇게 말싸움이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지나가던 척준겸이 듣게 됐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지연의 종이 척준겸의 종한테 야 너희 주인이 궁에다가 활을 쏘고 불을 질러서 임금님을 죽을 위기에 그게 만들었다며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척준겸이 가만히 보니까는 아니, 자기가 한 것보다는 어쨌든 이자겸이 같이 이렇게 주도를 했던 거였는데 자기만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모여지는 걸 몰리는 걸 보고서는 굉장히 이자겸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둘 사이가 서먹해지는데 그런 이제 그 둘 사이가 좀 관계가 좀 묘연하고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은 인종께서 척준겸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죠. 편지를 써서 예전에 네가 잘못했던 것들은 다 용서해 줄 테니 나의 편이 되어서 우리 그 할아버지를 그 세력을 좀 제거하는데 네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향을 품은 그런 그 선찰을 보내고 이러면서 척준겸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결국 이 척준겸이 나서서 이자겸하고 그의 가족들을 가두면서 이자겸을 휘둘렀던 이자겸을 권자에서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척준경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권력이 빼앗기게 된 이자겸이는 우리 굴비로 유명한 곳 어디시죠? 전라도 영광 지역으로 귀향을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있다 보니까는 좋은 생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당시 이제 왕이 이제 생일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왕한테 이러한 그 생일 선물, 왜냐면 반역을 손주지만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면서 막 전행을 저질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은 살려서 이렇게 귀향을 보내준 자기 손자에 대한 어떤 한편의 고마움이랄 수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왕한테 선물을 보내준다 하면서 자기의 속내를 거기에다가 써서 보내주죠. 그래서 글 위에다가 고기 위에다가 하얀 종이로 해서 굴비라고 하는 글을 써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외할아버지께서 또 장인어른이신 이분께서 뭔가를 보냈다고 하는 이 선물을 열어본 그 인종은 그 위에 생선 위에 쓰여진 굴비라는 글을 보고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생선이 굴비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글쎄요, 그 인종은 이렇게 이자겸의 속내를 느꼈을 것입니다.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가 비록 이곳에 와서 이렇게 지금 귀향사를 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한테 비겁하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담은 뜻을 인종은 알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은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 물고기가 굴비인가 보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이 말린 조기를 굴비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0년간은 권세 없다고 하지만 이자겸 집안은 인천에다가 그들의 터를 두고서는 80년 동안 고려 중앙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외척세력으로서 자리매김을 했던 집안입니다. 근데 그 욕심이 지나치면 화가 된다는 것처럼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80년 동안 누려왔던 그런 권력이 이자겸이 왕이 되고자 하였던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죠. 아쉽게도 이후로 이제 이 인천 지역에 세를 두고 있었던 소송희 씨의 어떤 권세에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역사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인천 지역에서도 이렇게 고려시대 때 막강한 권력 그리고 그 권력뿐 아니라 훌륭하신 왕들을 고려 왕조에 내었던 그런 집안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굴비라는 이 이름이 조기가 왜 얻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셨는지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조만간에 개강을 한다니까 그때 센터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